그는 여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 미친년은 머리가 김치로 만들어졌냐 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서늘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주변의 병사들은 겁에 질린 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감히 중령 계급의 대대장에게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힌 머리채의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흙먼지가 묻은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군, 김태호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만한 김중령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한서진 중장.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군대 내부에서는 물론 언론에서도 나를 지칭하는 가장 흔한 수식어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지휘력으로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최고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어깨 위의 세 개의 별은 나의 무게이자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역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내게도 녹슬지 않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박준서였다. 지금은 어엿한 군인이 되어 제2일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예하의 한 대대에서 복무 중인 내 아들. 나는 아들이 나와 같은 작전 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다. 혹여나 아들에게 특혜가 돌아갈까, 혹은 그 반대로 불이익이 생길까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아들 면회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고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군대 이야기는 애써 피하곤 했다. 아들은 그저 수많은 대안의 아들 중 하나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부관인 정대위가 조심스럽게 소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군단장님, 아드님에게서 온 소포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준서에게서 온 것이었다.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소포였다. 안에는 세탁이 필요한 속옷 몇 벌과 함께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힌 편지가 전부일 터였다. 늘 그랬듯 나는 소포를 집무실 한편에 잠시 놓아두었다. 퇴근 후 관사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들의 채취가 묻은 옷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의 소소한 낙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군단 사령부에 정적이 내렸다. 관사로 돌아온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소포를 풀었다. 땀에 절은 전투복과 속옷들을 세탁 바구니에 옮기던 나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아들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낯선 물건이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호기심에 첫 장을 넘긴 순간 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의 것이 아니었다. 삐뚤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씨체로 적힌 이름 최민재. 수첩은 최민재라는 한 병사의 일기장이었다. 어쩌다 아들의 소포에 섞여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 아들이 친구의 유품을 잠시 맡아두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일기장의 내용은 한가로운 추측을 허락하지 않았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내용은 지옥의 기록 그 자체였다. 오늘도 김중령님께 불려갔다. 관물대 정리가 불량하다는 이유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군화 발로 걷어차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고작 이 정도로 엄살이냐, 계집애 같은 놈이라며 비웃었다. 박 상병이 창고에서 맞다가 쓰러졌다. 간부들은 그가 꾀병을 부린다며 의무실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밤새 끙끙 앓던 그의 신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김중령은 대대의 왕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부식은 빼돌려지고 유류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병사들에게 돌아와야 할 것들은 모두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항의하는 사람은 관심병사가 되어 지옥을 맛보게 된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일기장에 등장하는 김중령은 아들 준서가 속한 제1사단 화학산 연대 예하 골리앗 대대의 대대장 김태호 중령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기록은 단순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넘어 조직적인 비리와 은폐, 그리고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며칠 뒤 야간 행군이 있다. 김중령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무섭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수첩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창고, 이번 창고, 서류 더미 밑을. 거기서 기록은 끊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군 내부망을 통해 최민재 상병의 신원을 조회했다. 결과는 차갑고 간결했다. 한 달 전 야간 행군 중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 하지만 일기는 그것이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살인일 수 있음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아들. 나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 아들 준서는 지금 그 지옥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혹은 다음 차례가 되지는 않을까?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군단장으로서 나는 당장이라도 골리앗 대대를 발칵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 나의 권한으로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김태호 중령의 군복을 벗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들 준서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군단장 엄마백으로 부대를 고발했다는 꼬리표는 아들의 남은 군 생활을 또 다른 지옥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다. 최악의 경우 조직적인 반발과 은폐 시도 속에 진실은 묻히고 아들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군단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본능 사이에서 밤새 고뇌했다. 동이 틀 무렵 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군단장이 아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직접 그 지옥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세계의 별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동이 틀 무렵 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군단장이 아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직접 그 지옥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세계의 별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군단 감찰실장 민영훈 대령을 조용히 호출했다. 나의 집무실 문이 닫히고 단 둘만 남겨진 공간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민 대령의 눈은 나의 굳은 표정을 읽고는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한 듯했다. 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단호하고 예상 밖의 것이었다. 민 대령, 이번 주 중으로 제1사단 골리앗 대대에 대한 불시 감찰을 준비하게. 보안은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감찰 사유는 군수물자 관리 실태 점검으로 한다. 민 대령은 잠시 숨을 멈췄다. 골리앗 대대는 김태호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로 나의 아들 박준서가 복무 중인 곳이었다. 그는 나의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단장님, 제가 직접 가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군단장님께서 직접. 나의 목소리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도 동행하겠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5급 군무원 신분으로. 민 대령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철의 여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감찰 임무에 대한 지시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어머니의 처절한 결단이었다. 그는 나의 결의를 읽었고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은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감춘 채 아들이 복무하는 부패한 왕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잠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를 감싸고 있었다. 작전명 먼지털이. 내가 개인적으로 붙인 이번 감찰의 이름이었다. 대대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골리앗 대대에 만연한 부조리와 비리를 남김없이 드러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작전의 성패는 철저한 위장에 달려 있었다.
내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단 한순간이라도 노출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감찰 당일.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군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활동성을 고려한 낮은 굽의 단화를 신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커다란 뿔테 안경까지 쓰자 영락 없는 실무에 찌든 중년의 공무원 모습이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짓눌렀던 계급장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열망과 아들을 향한 모성계만이 남아있었다. 감찰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믿을 수 있는 감찰실장 민영훈 대령과 군수 분야 베테랑인 이병철 소령, 그리고 2명의 실무 담당 상사. 나는 이들에게도 나의 진짜 목적을 모두 밝히지 않았다. 그저 상부의 특명에 따른 군수물자 특별 점검이며 나의 동행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병철 소령이 유독 이번 감찰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지만 민 대령이 적당히 둘러대며 막아섰다. 군단 사령부를 나선 평범한 승합차는 굽이치는 강원도의 산길을 따라 양구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지푸른 산새와 맑은 계곡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들이 신음하고 있을 지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군 단장님, 아니 이 주무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운전석에 앉은 민 대령이 백미러로 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말게, 민 대령. 지금부터 난 군단장이 아니라 국방부 군수관리과 한서진 주무관일세. 오히려 자네가 더 조심해야 할 거야. 대대장이 중령이면 대령인 자네에게 깍듯하게 대하려 할 테니 최대한 거리를 두고 내가 자연스럽게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차량은 마침내 백두산 부대라는 글자가 선명한 위병소를 지나 골리앗 대대의 입구에 다다랐다. 위병소 근무자의 태도부터가 해이했다. 건성으로 경례를 붙이고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를 통과시켰다. 부대 전체에 퍼져 있을 무사한 일과 기강회의의 단면을 보는 듯했다.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연락을 받고 나온 듯한 주임원사가 투명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민 대령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감찰 목적을 설명하자 주임원사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군단 감찰실에서 나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불시 감찰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 텐데요, 원사님. 대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민 대령의 단호한 말에 주임원사는 입을 삐죽거리며 본부 건물로 우리를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생기가 없었다. 마치 색을 잃어버린 그림 같았다. 그들 중 하나가 나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김태호 중령이 고개만 까딱하며 우리를 맞았다. 살집이 있는 얼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 거만함이 배어있는 말투. 최민재 상병의 일기장에 묘사된 악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군단에서 오셨다고? 이 바쁜 시기에 무슨 일로 행차하셨나, 대령님? 대령인 민영훈에게조차 존중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중령의 시선은 곧 민 대령의 뒤에 서 있는 내게로 향했다. 위아래를 훑어보는 그의 눈길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굽니까? 군 관련 시설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거 모르십니까? 국방부 군수 관리과에서 나오신 한서진 주무관님이십니다. 이번 군수물자 실태 점검을 위해 동행하셨습니다. 민 대령의 설명에 김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국방부 높으신 양반들이 이런 촌구석까지 무슨 일로? 그것도 여자 공무원을 데리고. 별일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주무관님이라. 우리 같은 군인들이야 매일 흙바닥에서 구르지만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분들이 현장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특히나 여자분이. 모욕적인 언사였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마주 봤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힘없는 5급 군무원이 되어야 했다.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대대장님. 나의 차분한 대답에 김중령은 오히려 흥미가 동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좋습니다. 배우고 싶으시다니 이 김태호가 친히 안내해 드리지요. 우리 골리앗 대대가 얼마나 훌륭하게 물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장부터 둘러보시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미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다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나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창고부터 보고 싶군요. 특히 병사들의 피복이나 보급품이 보관된 곳으로요. 창고라는 단어에 김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최민재 상병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그 장소. 나는 그의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비밀은 그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김태호가 앞장서며 대대장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나와 민대령 그리고 이병철 소령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왕국의 심장부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위험한 잠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부대 연병장 한쪽에서는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대오를 맞춰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대열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고 있었다. 김태호 중령을 따라 나선 길은 대대 본부 뒤편에 위치한 낡은 보급 창고 단지로 이어졌다.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녹이 세운 양철 건물들이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줄지어서 있었다. 김중령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1번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우리 대대주 보급 창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리정돈은 물론 재고 관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둘러보시죠. 자신만만한 그의 말과 함께 창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그의 말대로 상자들이 각을 맞춰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나와 감찰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지나치게 연출된 완벽함, 갓 옮겨놓은 듯한 상자의 위치와 최근에 청소한 티가 역력한 바닥은 불시 감찰을 대비해 급조된 무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병철 소령이 장부를 대조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김태호는 능숙하게 답변을 둘러댔다. 민대령은 일부러 한 발 물러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창고 구석구석을 살피는 척하며 병사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창고 정리를 위해 동원된 듯한 몇몇 병사들은 감찰팀의 눈치를 보며 김태호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몸을 놀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나의 눈에 한 병사의 모습이 들어왔다. 무거운 보급품 상자를 나르다가 비틀거리는 앳된 얼굴의 이등병. 그의 팔목에 드러난 시퍼런 멍 자국이 나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김태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 새끼가 상자 하나 제대로 못 옮겨 군기가 빠져가지고 똑바로 안 해. 병사는 겁에 질려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하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듯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김태호의 멱살을 잡고 아들의 군번을 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 최민재 상병이 언급한 이번 창고의 비밀을 찾아야 했다. 대대장님 수고하시는군요. 다른 창고들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낡은 건물들은 용도가 무엇인지요? 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1번 창고와 조금 떨어진 곳에 방치된 듯한 2번 창고였다. 그 순간 김태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저긴 폐창고입니다. 위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볼 것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서류는 다 이관했고 조만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규정상으로는 폐창고라도 내용물 확인은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병철 소령이 원칙을 내세우며 거들었다. 김태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안내자를 연기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긴 내가 책임지는 구역이야. 어디서 군대도 모르는 민간인이 계급도 낮은 소령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고압적인 태도에 민영훈 대령이 나섰다. 김중령 말이 지나치지 않소. 우린 군단장의 명을 받아 정식으로 감찰을 나온 사람들이요. 군단장이 여기 와 있어. 그분이 직접 명령하기 전까지는 나도 내 부대를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오. 김태호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 불시 감찰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 발악하고 있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연병장 한쪽에서는 행군을 하던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내가 그토록 찾던 아들 박준서 일병이 서 있었다. 준서는 멀리서 벌어지는 소란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군단에서 감찰을 나왔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감찰팀과 대치하고 있는 대대장 옆에 낯익은 실루엣의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경을 쓰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저런 모습으로? 준서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내가 김태호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번 창고 쪽으로 한 걸음 옮기려 하자 이성을 잃은 김태호가 폭발하고 말았다. 이 여자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는 나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민 대령과 이 소령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두 사람을 거칠게 밀쳐냈다. 감찰단 너네가 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날뛰어. 어디서 굴러먹던 핫바리 여군 쪼가리인지 아니면 책상 물림 공무원 나부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자년이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태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짐승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짧은 비명과 함께 나의 몸이 휘청였다. 머리를 묶고 있던 끈이 풀리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당장 꺼져. 김태호는 나의 머리를 잡은 채 윽박지르며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다. 민 대령이 경악하며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 미친 자식,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병철 소령과 다른 감찰관들도 황급히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끔찍한 광경을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준서 일병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인 어머니가 일개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모욕당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김태호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여기서 자신이 나서는 순간 어머니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어머니의 군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무력하게 주먹을 쥔 채 그 지옥 같은 장면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흙먼지 속에 넘어진 나는 한동안 숨을 골랐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온몸으로 퍼지는 굴욕감. 하지만 나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안경 너머로 나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민 대령의 손을 밀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흙먼지가 묻은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 겉모습은 처참했지만 나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위장한 5급 군무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던 철의 여인의 눈빛이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모든 것을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냉엄한 결의가 담긴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서진의 눈빛이었다. 나는 김태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나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김태호 중령. 김태호는 그 알 수 없는 미소와 섬뜩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골리앗 대대의 거짓된 평화에 종말을 고하는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김태호 중령은 여전히 나의 머리카락 일부를 손에 쥔 채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공간 속에서 오직 흙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나의 움직임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나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블라우스 소매는 처참했지만 나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그 중심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김태호 중령. 나지막하지만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그 목소리에 김태호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저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마주했던 그 어떤 장성의 위험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뭐라고 이 미친 여자가 끝까지. 그가 다시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이었다.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댄 줄 아는가.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영훈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김태호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포효했다. 이 천인 공노할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단장님께. 이 군단장? 김태호의 뇌가 그 단어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군단장 민대령, 당신 미쳤어. 여자가 군단장이라고. 대한민국 육군 3군단장이 여자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소. 그의 무지하고 오만한 외침이 연병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한서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무심하게 툭툭 털어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5급 군무원의 어색한 톤이 아니었다. 수만 대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래, 내 놈의 무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직접 올 수 있었으니 그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녀는 김태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3군단장 한서진이다. 김태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철의 여인 한서진. 이름만 들어도 전방의 장성들이 벌벌 떤다는 전설적인 인물. 설마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자신이 방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려 했던 초라한 모습의 여자였다는 사실을 그의 머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한서진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민 대령을 향해 명령했다. 민 대령. 예, 군단장님. 군형법 제48조 상관 폭행죄 그리고 제50조 상관 모욕죄. 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즉시 군단 헌병대로 압송하고 대대장 직무를 정지시켜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민 대령이 무정이를 꺼내 들고 어딘가로 다급하게 외쳤다. 알파팀 즉시 진입하라. 목표는 대대장 김태호 중령.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 시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대 정문 쪽에서 굉음과 함께 군단 헌병대 특수 임무부대의 검은색 전술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들어왔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순식간에 연병장을 포위하고 김태호와 그를 따르던 간부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물론이고 대대 간부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김태호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서진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한서진의 눈은 그를 더 이상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헌병대원들이 달려들어 김태호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저항하던 주임원사와 다른 간부 몇 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제압되었다.
왕처럼 군림하던 골리앗 대대의 심장이 단 몇 분 만에 뽑혀 나간 순간이었다. 연병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준서 일병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수모에 피눈물을 흘리던 무력한 아들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단의 지휘관이자 거대한 악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정의의 화신이 서 있었다. 자랑스러움과 경외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한서진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아들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병사들이 긴장한 채 길을 열었다. 그녀는 준서의 앞에 섰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잠시 두드려 주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 준서는 어머니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녀는 준서를 지나쳐 굳어있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의 군단장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불의는 바로잡힐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누구든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알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말해다오. 이 군단장이 제군들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 한동안 침묵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하나둘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억눌려왔던 서러움과 공포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그때 박준서가 앞으로 나섰다. 군단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일병 박준서. 말하라. 최민자의 상병의 유품에서 발견된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최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전했다. 최민재 상병은 죽기 전 창고 2번지 서류 더미 밑을 찾아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방향을 돌려 굳게 닫힌 2번 창고를 향해 소리쳤다. 감찰팀은 나를 따르라. 지금 즉시 2번 창고를 개방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헌병들이 절단기를 가져와 굳게 잠긴 자물쇠를 잘라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기괴한 곰팡이 냄새와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울음소리였다. 이번 창고의 철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먼지와 곰팡내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난 수년간 골리앗 대대에서 자행된 폭력과 착취의 역사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창고 내부는 온갖 폐기물과 고장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김태호의 명령으로 급하게 숨긴 듯한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찾아라 최민재 상병이 말한 서류 더미를 샅샅이 뒤져 한서진의 명령에 감찰팀과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준서 일병도 자원하여 수색에 동참했다. 그는 어머니의 곁에서 이 지옥을 끝내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헌병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여기 바닥이 이상합니다. 병사들이 서류 더미를 치우자 낡은 시멘트 바닥의 일부가 주변과 색깔이 다른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다. 판자를 드러내자 어두운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방수로 여러 겹 쌓인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안에는 최민재 상병의 일기장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형태의 낡은 수첩과 일기장 수십 권이 들어있었다. 모두 골리앗 대대를 거쳐간 이름 모를 병사들이 남긴 고통의 기록들이었다. 누군가는 맞아서 부러진 치아를 작은 봉투에 담아두었고 누군가는 찢어진 편지에 혈서를 남겼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부대가 아니었다. 인간 사냥이 자행된 거대한 수용소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상자 맨 아래에 있었다. 여러 개의 USB 메모리 스틱과 외장 하드 드라이브. 이병철 소령이 즉시 휴대용 분석 장비에 USB 하나를 연결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암호 체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호가 풀리고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파일들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김태호 중령이 수년간 대대의 부식과 유류 보급품을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시킨 거래 장부였다. 거래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고받은 금액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자금의 규모는 일개 대대장 수준을 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파일을 분석하던 이병철 소령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시선이 특정 파일에 고정되었다. 상납 리스트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파일을 열자 김태호가 정기적으로 상부에 뇌물을 바친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윤성철 소장님, 제1사단 사단장 윤성철, 한서진 군단장의 직속 부하이면서 골리앗 대대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한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믿고 지휘권을 맡겼던 부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 소령 즉시 해당 파일들을 군단 보안 서버로 백업하게. 단 하나의 바이트도 유실되어서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소령이 다급하게 손을 놀리는 그때였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백업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한서진과 민 대령의 시선이 다른 증거물에 쏠린 틈을 타 재빨리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상납 리스트 파일의 일부를 촬영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바로 박준서 일병이었다. 그는 이 소령이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증거 확보가 계속되는 동안 한서진은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있던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일어서라. 제군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내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겠다. 제군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의 군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꾸겠다. 어머니와 같은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그녀의 약속에 병사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눈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몇몇 병사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끔찍했고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물증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였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서진이 달려가 보니 통신 상사가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시에 한서진의 작전 보좌관으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방금 제1사단장 윤성철 소장이 군단장님과의 긴급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골리앗 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군단 감찰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윤성철 사단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전 부대 통신망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모든 데이터 교환을 금지시켜라. 지금부터 이 대대는 완벽하게 고립된다. 그리고 윤성철 사단장에게 전해. 내 허가 없이는 사단장이라도 이 부대 출입을 금한다고. 이것은 이제 일개 부대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군단장과 그것을 덮으려는 거대한 부패 세력 간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그 끔찍한 내용물들을 세상에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골리앗 대대는 한서진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완벽한 섬이 되었다. 모든 유무선 통신망이 차단되었고 부대 출입로는 군단 헌병대에 의해 봉쇄되었다. 이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방해 공작 속에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와 외장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윤성철 사단장의 존재가 한서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외부 해킹 시도의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겠나? 한서진의 질문에 감찰팀의 통신 전문 상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상대방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해서 들어온 터라 역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접속 시그널이 잡힌 곳은 놀랍게도 이 부대 인근 기지국입니다. 내부 소행이라는 건가? 한서진의 시선이 감찰 팀원들을 차례로 훑었다. 민영훈 대령, 이병철 소령, 그리고 다른 2명의 상사. 이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아까 박준서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말을 떠올렸다. 이병철 소령님이 아까 창고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 찍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말만 믿고 유능한 장교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한편 골리앗 대대와 연락이 두절된 제1사단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윤성철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군단장이 직접 자신의 대대를 급습하고 통신까지 차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김태호가 체포되기 직전 이병철 소령이 몰래 보낸 상납 리스트 발견이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국방부 내부에 있는 자신의 오랜 후원자였다. 윤성철입니다. 지금 제3군단에서 월권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서진 군단장이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일선 전투부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최전방 경계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군대 내 비리 사건을 안보 위기 문제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는 한서진이라는 존재가 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언론과 정치의 힘을 움직여 한서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서진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참모 차장이었다. 군단장의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육군 본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한 장군, 지금 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보고받았네. 아무리 그래도 전방사단의 전투부대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건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일단 감찰팀은 철수시키고 해당 사건은 본부 감찰실로 이관하게. 우리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날뛰지 말고 조용히 덮어라. 한서진은 전화기 너머로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를 느끼고 있었다. 윤성철은 혼자가 아니었다. 국방부와 육군 본부에까지 그의 비호 세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것이다. 차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일개 부대의 비리 수준을 넘어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제 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날 밤 골리앗 대대에는 폭풍전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헌병들은 경계를 강화했고 감찰팀은 밤을 새워가며 증거물 분석에 몰두했다. 특히 암호화된 외장 하드가 문제였다. 군용 암호 체계와는 전혀 다른 고도의 민간 암호화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있었다. 이걸 풀려면 최소 48시간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가 동원되지 않는 이상. 통신 상사의 보고에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48시간.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새벽 2시 모두가 지쳐갈 무렵 사건이 터졌다. 갑자기 대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비상 발전기가 즉시 가동되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젠장 비상 발전기까지 손을 써놨나 민 대령이 욕설을 내뱉었다. 감찰팀이 있는 임시 분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손전등과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움직였다. 증거물을 지켜 외장 하드를 확보해 한서진이 소리치는 순간 창문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창문을 깨고 분석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군용 대검과 둔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병사도 간부도 아니었다. 윤성철이 부대 외부에서 끌어들인 해결사들이었다. 의학, 헌병 한 명이 둔기에 맞아 쓰러졌다. 괴한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증거물이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자식들이 민영훈 대령과 헌병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기습에 역부족이었다. 이병철 소령은 겁에 질린 듯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한서진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팔을 꺾어 대검을 빼앗았다. 수십 년간 단련된 그녀의 몸은 현역 특전사 못지않았다. 그녀는 날렵하게 다른 괴한의 옆구리를 공격하며 외쳤다. 준서야 하드를 가지고 뒤로 빠져 분석실 한쪽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던 박준서는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외장 하드가 연결된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바로 그때 책상 밑에 숨어있던 이병철 소령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준서의 앞을 가로막는 척하며 교묘하게 발을 걸었다. 어이쿠. 준서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놓치고 말았다. 노트북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연결되어 있던 외장 하드는 분리되어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찾아, 저 하드디스크를 찾아 괴한 중 한 명이 외쳤다. 모든 것이 암흑 속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분석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외장하드를 향해 소화기를 높이 쳐들었다. 모든 걸 끝내주마. 박준서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주임원사가 외장하드를 내려치려는 찰나 팡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총성이 울린 곳은 한서진이 서 있는 방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쓰러진 헌병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는 정확히 주임원사의 손에 들린 소화기를 향해 있었다.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암흑과 혼돈을 갈랐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괴한들의 거친 숨소리, 헌병들의 신음서류가 흩어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혔다. 주임원사는 손에 들었던 소화기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한서진이 쏜 총탄은 그의 몸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그가 쳐들었던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정확히 관통하여 박살냈다. 강철을 찢는 충격에 그의 손뼈가 부서졌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소화기에서 하얀 분말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어둠 속을 가득 메웠다. 정밀하고 압도적인 사격술이었다. 괴한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저 힘없는 여자 공무원과 행정장교 몇 명을 제압하는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저 여인의 눈은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차갑고 서슬 퍼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 여인이 한 손으로 권총을 든 차에 전장의 여신처럼 서 있었다. 그 찰나의 정적을 깬 것은 민영훈 대령이었다. 지금이다. 모두 제압해. 한서진이 만들어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 대령과 정신을 차린 헌병들이 쓰러진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암흑 속에서 다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예기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괴한들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곧이어 외부에서 지원 병력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치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하나둘 켜지고 곧이어 대대 전체의 전력이 복구되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분석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쓰러진 집기, 흩어진 서류,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하얀 소화기 분말과 피. 그 한복판에 제압된 괴한들과 부상당한 주임원사가 신음하며 엎드려 있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 박준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밑에서 어색하게 몸을 일으키는 이병철 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가 괴한들과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준서는 자신이 넘어졌던 순간 이 소령의 발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앞을 막아섰던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었다. 하드, 누군가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아까 준서가 놓쳤던 외장 하드는 운 좋게도 서류 더미 위로 떨어져 무사한 듯 보였다.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병철 소령기였다. 그는 영웅처럼 몸을 날려 외장하드를 집어들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한서진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다행히 증거물은 무사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민 대령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때 박준서가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 소령님입니다. 아까 저를 넘어뜨린 것도 방금 하드를 주우면서 손바닥으로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이병철 소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고했네, 이소령. 이리 주게.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이리 주라고 했다. 단호한 명령에 이병철은 마지못해 외장 하드를 건넸다. 한서진은 하드를 받자마자 통신 상사를 불렀다. 상태를 확인해봐. 데이터에 손상은 없는지. 통신 상사가 즉시 휴대용 분석 장비에 하드를 연결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이럴 수가. 무슨 일인가. 하드디스크의 자기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노출된 것처럼 내부 데이터가 전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분석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정적인 증거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말인가. 민영훈 대령이 경악하며 이병철 소령을 돌아보았다. 이 소령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병철은 펄쩍 뛰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전 아닙니다. 격투 중에 하드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는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군복 주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헌병에게 턱짓했다. 헌병이 다가가 그의 주머니를 뒤지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고 동그란 물체가 나왔다. 강력한 자성을 띠는 디가우저.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때 사용하는 장비였다. 이건 뭔가 이소령. 그건 평소에 쓰던 휴대폰 거치대 자석입니다. 오해입니다. 군수물자 전문가가 불필요한 민간 장비를, 그것도 보안이 생명인 감찰 임무 중에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소령. 한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아들의 증언 손상된 하드디스크,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결정적인 물증.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놈이었구나. 처음부터 윤성철 사단장에게 정보를 흘리고 우리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던 쥐새끼가. 이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한서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배신감에 심장이 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병철 소령을 군사 반란 예비 음모 및 이적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자의 입에서 윤성철과의 모든 커넥션을 받아내도록. 감찰팀 전원은 지금부터 상호 감시 체제에 들어간다. 더 이상의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배신자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파괴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절망적인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통신상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손상시킨 것이라. 군단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의 최첨단 복구 장비를 이용한다면 일부 데이터라도 살려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과도 같았다. 한서진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좋다. 지금부터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드디스크를 군단 사령부까지 무사히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들 윤성철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다. 배신의 그림자는 겉였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병철 소령의 배신과 증거물 훼손 시도는 윤성철 사단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한서진 군단장이 파괴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부대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야수처럼 코너에 몰렸고 코너에 몰린 야수는 가장 난폭한 법이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골리앗 대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윤성철 사단장이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그는 부대 정체불명의 괴한 침투 및 총기 사용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단 직할 수색 대대와 기동 대대를 동원해 골리앗 대대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심지어 부대 상공으로는 헬리콥터의 접근조차 통제했다. 군단장의 감찰팀이 일개 사단 병력에 의해 포위당하는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사 반란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윤성철은 확성기가 달린 지휘 차량을 타고 봉쇄선 맨 앞에 나타났다. 내부의 한서진 군단장은 들으라. 나는 제2일 사단장으로서 관할 구역의 안정을 해치고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당신의 월권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당장 모든 감찰 행위를 중단하고 확보한 모든 자료를 사단 헌병대에 이첩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했다. 비리 수사를 하던 군단장을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몰았으며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골리앗 대대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창밖으로는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사단 병력의 육중한 장비들이 보였다. 민영훈 대령이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군단장님, 외부와의 통신은 여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진 병력은 헌병대 특임대 1개 팀이 전부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야 하는가. 한서진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지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항복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최민재와 같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군대는 부패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결연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지도 않는다. 그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적의 눈이 우리에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적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부대 지형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 조용히 서 있던 박준서 일병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희 부대원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북한의 기습에 대비해 만들어졌던 비상전술 갱도입니다. 지금은 폐쇄되어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산 능선을 따라 부대 외부의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몇몇 고참 병사들과 함께 담력 훈련 삼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정보였다. 한서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 갱도의 상태는 어떤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나? 중간중간 붕괴된 곳도 있고 박쥐나 해충이 많아 위험하지만 조심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순식간에 세워졌다. 한서진은 강철 같은 결단을 내렸다. 좋다. 지금부터 여운양 작전을 개시한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두의 허를 찌르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첫째, 나는 윤성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며 그와 협상을 시도한다. 내가 직접 봉쇄선으로 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아 둘 것이다. 둘째, 그 사이 민 대령과 준서를 포함한 최소 인원의 탈출조가 갱도를 통해 부대를 빠져나간다. 탈출조의 임무는 단 하나 손상된 하드디스크를 군단 사령부까지 운반하는 것이다. 셋째, 탈출조가 성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남은 헌병대는 부대 내에서 교란 작전을 펼친다. 민 대령이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군단 장님 안 됩니다. 군단 장님을 적진에 혼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민 대령. 한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성철이 노리는 것은
나와 이 하드디스크다. 내가 미끼가 되어야만 자네들이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 자네의 임무는 군단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전의 핵심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이다. 박준서 일병이 자네의 눈과 발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아들아, 아니 박준서 일병,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할 수 있겠나? 예, 어머니, 아니 군단장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한서진은 비무장 상태로 지휘 차량에 탑승하여 천천히 윤성철이 버티고 있는 봉쇄선을 향해 나아갔다. 모든 사단 병력의 시선이 그녀의 차량에 집중되었다. 윤성철은 그녀가 마침내 항복하러 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부대 후문 숲속. 민영훈 대령과 박준서 그리고 통신 상사 무장한 헌병 2명으로 구성된 탈출조가 낡은 갱도의 입구에 섰다. 칡넝쿨과 잡초로 뒤덮인 입구는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아가리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준서가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비추며 말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 대령은 지휘 차량을 타고 홀로 적진으로 향하는 군단장의 뒷모습과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그녀의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피는 물보다 진했지만 그들의 결단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가자. 우리의 성공이 군단장님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 탈출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철의 여인이 내린 강철의 결단은 이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찬란한 불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진이 탑승한 지휘 차량은 거대한 뱀처럼 포진한 사단 병력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녀가 홀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비무장 상태로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윤성철 소장이 자신의 지휘 차량에서 내려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맞았다. 그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셨군, 한 장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저항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 윤 소장. 한서진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릴 듯 차가웠다. 자네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네. 일개 사단장이 상급 부대인 군단의 지휘관을 포위하고 겁박하는 행위. 이것이 군법에 따라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조에 오히려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안보를 위협한 죄는 한 장군 당신에게 있어. 나는 내 부하들과 내 구역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를 했을 뿐이오. 윤성철은 뻔뻔하게 맞받아쳤다. 그의 시선은 한서진의 뒤 그녀가 가져왔을 증거물에 쏠려 있었다. 증거물만 넘기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나도 힘써 보겠소. 원만한 해결이라. 한서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협상에 응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단 병력을 철수시키고 나와 내 감찰팀의 안전한 퇴로를 보장하라. 군단 사령부에 도착하는 즉시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정식으로 육군본부에 이첩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윤 소장 자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지. 그녀는 교묘하게 시간을 끌며 그의 속을 떠보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윤성철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저 여자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탈출조의 편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탈출조는 비상 전술 갱도의 어둠 속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박준서가 비추는 한 줄기 손전등 불빛과 서로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방울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정체 모를 생물들. 폐쇄 공포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단 1분도 버티지 못할 환경이었다. 조심하십시오. 이 구간부터는 천장이 약합니다. 선두에 선 준서의 경고에 모두가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통신 상사는 목숨처럼 외장하드가 든 가방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죽어간 병사들의 원혼과 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의 앞길을 거대한 흙더미가 가로막았다. 갱도 일부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젠장 막혔다. 헌병 한 명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민 대령의 얼굴도 굳어졌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군단장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그때 준서가 흙더미의 윗부분을 유심히 살폈다. 아닙니다. 완전히 막힌 게 아닙니다. 위쪽에 작은 틈이 있습니다. 흙을 조금만 파내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체할 시간 없이 손과 야전삽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피로 물들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개구멍이 만들어졌다. 내가 먼저 넘어가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 증거물을 넘기고 차례로 넘어오도록. 민 대령이 먼저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계속되는 동안 지상의 상황은 다시 급변하고 있었다. 한서진과 대치하던 윤성철의 무정의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감금되어 있던 이병철 소령으로부터 온 비밀 메시지였다. 그는 감시하던 헌병을 속이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속임수, 헬기미끼, 진짜는 갱도, 백골갱도. 메시지를 확인한 윤성철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저 여자에게 완벽하게 놀아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교활한 년, 그는 한서진을 향해 소리쳤다. 내년의 장고에는 거기까지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그리고 수색대 한 개 팀은 즉시 백골 갱도 출구로 이동해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한서진에게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한서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다. 이제야 미끼를 물었군. 그녀의 진짜 목표는 탈출조가 갱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윤성철의 주력 부대를 이곳에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소형 신호기를 작동시켰다. 한편 갱도 출구에 거의 다다른 탈출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지막 힘을 내고 있었다. 저 멀리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준서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지옥 같았던 어둠을 빠져나와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쏟아지는 출구 앞에 섰다. 탈진 상태였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로 이어지는 갱도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자유의 공기가 아니었다. 철컥 철컥 철컥.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자신들을 겨누며 장전되는 지독하게 서늘한 금소금이었다. 공터 주변 나무와 숲을 속에 위장하고 있던 사단 수색대원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권총을 든 윤성철 소장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쥐새끼들아. 너희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필사적인 탈출은 결국 적의 소나기 안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 민영훈 대령과 박준서는 서로를 마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났던 작은 불꽃은 더 거대한 어둠 앞에서 힘없이 꺼져가는 듯했다. 갱도 밖 작은 공터의 공기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수십 개의 총구가 발산하는 냉기가 살을 애는 듯했다. 박준서와 민영훈 대령 그리고 탈출조는 완전한 사면촉에 빠졌다.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출구는 결국 교활하게 파놓은 함정의 입구였을 뿐이었다. 윤성철 소장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 대령의 품에 안긴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수고했다, 민 대령. 그 귀한 물건을 이 윤성철에게까지 친히 배달해주니 그 충성심이 참으로 가상하군. 그는 옆에 있던 수색대 장교에게 눈짓했다. 장교가 다가와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윤성철에게 건넸다. 윤성철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들고는 마치 전리품을 감상하듯 흔들어 보였다. 이 손바닥만 한 쇠붙이 하나 때문에 내 20년 군 생활이 끝장날 뻔했군. 한서진, 그 교활한 여자가
이걸로 내 목을 조르려 했겠지. 그는 경멸적으로 웃으며 외장하드를 땅에 던지고는 군화 발로 짓밟으려 했다. 안 돼. 민 대령이 절규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수색대원들의 개머리판에 가로막혔다. 그때 박준서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윤성철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인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군대의 수치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나라를 좀 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하 애송이 놈이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윤성철은 준서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준서의 입가에서 다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뿐이었다. 좋다. 이 장군이 너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지. 너희는 임무 수행 중 적의 기습을 받아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 영광이지 않나. 윤성철은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천천히 준서의 이마에 겨누었다. 민 대령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성철의 등 뒤, 그를 호위하던 수색대원의 목이 뒤에서 나타난 검은 팔에 감기며 소리 없이 뒤로 끌려 들어갔다. 컥 하는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것을 시작으로 공터를 둘러싼 숲의 모든 어둠 속에서 검은 유령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도 기척도 없이 윤성철의 정예의 수색대원들에게 접근하여 단검과 격투술로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총성 하나 없이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주지 않는 완벽한 기습이었다. 윤성철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그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의 병력은 이미 절반 이상이 전투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남은 병사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투복 어깨에는 제3군단 직할 불사조 제703특 공연대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무기 버려. 숲의 지배자가 뒤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당황한 윤성철이 반사적으로 준서를 향해 반가쇠를 당기려던 찰나 그의 손목을 강타하는 날카로운 충격과 함께 권총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특공연대 저격수가 쏜 고무탄이었다. 으악! 윤성철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숲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특공연대장인 고혁중 대령이었다. 그는 윤성철에게 다가가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3군단장 한서진 중장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 반란 수고의 윤성철 소장을 현시부로 체포한다. 한서진이 윤성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는 그때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수리온 헬기 한 대가 공터 상공에 나타나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로프를 타고 검은 복장의 군인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군단 헌병대 특수 임무대였다. 그리고 잠시 후 헬기가 착륙하고 트랩이 열렸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조금 전까지 그의 포로였던 한서진 군단장이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개선하는 전쟁의 여신처럼 위풍당당했다. 그녀의 뒤로는 골리앗 대대를 완전히 장악한 군단, 헌병대 병력이 도열하고 있었다. 여운양은 끝났다, 윤성철. 한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윤성철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내년은 분명 내 포위망 안에 내가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니었다. 바로 너였지. 한서진은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켰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위성통신과 긴급 신호 발신 기능이 내장된 군단장 전용 특수 장비였다. 내가 골리앗 대대를 포위했을 때 나는 이미 특공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이곳의 모든 좌표를 전송했다. 내가 너와 협상하는 척 시간을 끄는 동안 특공연대는 이 산 전체에 스며들어 너의 병력을 사냥할 준비를 마쳤지. 탈출조는 너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 나는 너의 반란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한 미끼였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자네가 나를 겁박하고 내 부하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이곳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제 자네의 죄목은
단순한 부패와 직권 남용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군사 반란, 즉 이적죄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거대한 연극이었다. 윤성철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외장하드를 향해 달려들었다. 마지막 발악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이 하드디스크에 닿기 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들 박준서였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으로 윤성철을 막아섰다. 당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순간 특공 대원들이 달려들어 윤성철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의 길고 추악했던 왕국이 한 병사의 용기와 한 지휘관의 지략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군단장의 지휘 아래 손상되었던 외장하드의 데이터는 사이버 사령부의 노력 끝에 상당 부분 복구되었다. 그 안에서 나온 이름들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단장 윤성철과 대대장 김태호를 필두로 육군 본부와 국방부에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십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숙군 작업이었다. 골리앗 대대는 해체 후 재창설 수준의 개편을 겪었다. 새로운 지휘관 아래 병사들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서로를 전우로 여기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골리앗 대대 연병장에서는 그 최민재 상병을 비롯한 이름 모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한서진은 계급장을 모두 뗀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군단장이 아닌 먼저 떠나보낸 아들을 기리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비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오늘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의 전우이자 아들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다시는 군복 입은 악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철의 여인이 처음으로 보인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골리앗 대대의 피 묻은 땅을 적시고 모든 장병들의 가슴을 울렸다. 추모식이 끝나고 한서진은 연병장 한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 박준서에게 다가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준서가 먼저 물었다. 한서진은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박준서 일병.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리고 지휘관이 부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피보다 진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세상 가장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다. 석양이 물든 연병장 위로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부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은 마침내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고 골리앗의 눈물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명예와 용기를 되찾게 되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은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하드디스크가 복구되면서 드러난 진실은 한서진이 겪은 비극이 단순히 부패한 군인들의 일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상납 리스트 파일에는 윤성철 소장 외에 또 다른 거대한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년 전 한서진의 남편이자 박준서의 아버지인 군 장교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단순한 기강해이로 인한 추락사로 결론 지어졌지만 복구된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비밀 파일은 그 사고가 사실은 조작된 살인이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성철의 직속 상관이자 한서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그리고 남편의 사고 조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대한 정재계 커넥션이 있었다. 이로써 한서진의 복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녀는 단순한 정의를 넘어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진짜 흑막을 향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정의를 향한 발걸음은 더 이상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자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극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철의 여인으로 불리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은 복수의 화신이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은 그렇게 대한민국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사이버 사령부의 최첨단 복구 장비 덕분에 파괴되었던 외장하드의 데이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복구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분류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 한서진의 허락해 파일이 복호화되자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기록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은폐되어 왔던 대한민국군의 심장부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던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파일에는 그녀의 남편이자 아들 박준서의 아버지인 이재혁 소령의 이름이 있었다. 사망 원인은 훈련 중 사고사로 처리되었던 사건. 그러나 파일은 그 사고가 사실은 조작된 살인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이병철의 보고서를 입수했고 최강호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파악했다. 윤 사단장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단 몇 줄의 기록만으로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부패한 군부와 정재계 커넥션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한 군인의 의로운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윤성철 소장은 그 살인을 은폐하고 묵인했던 하수인에 불과했다. 한서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늘 남편의 죽음을 의심해왔지만 증거도 힘도 없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다 오히려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 매일 밤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준서는 묻곤 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그때마다 한서진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소풍 갔어. 금방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의 아픔과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군인이 된 것도 별을 달기 위해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했던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힘으로 감춰진 진실을 힘으로 파헤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상처 입힌 거대한 흑막에게 복수하기 위한 처절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새롭게 드러난 진실은 그녀의 복수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윤성철과 김태호는 작은 비리 부패의 꼬리에 불과했다. 그들의 배후에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진성그룹의 최강호 회장이 있었다. 최강호. 그는 한서진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폭로하려 했던 비자금의 최종 수혜자였다. 돈으로 법을 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진정한 괴물. 한서진은 복구된 파일들을 응시했다. 상납 리스트에는 최강호의 이름과 그에게 바쳐진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록이 있었다. 군 내부의 부패를 넘어서는 국가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당신은 이 하드디스크가 부패한 군인들의 이야기만 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당신의 모든 추악한 범죄를 증언하는 유언장이 될 거야. 한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군복을 입은 채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폭풍을 향해 걸어가는 외로운 전사 같았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군단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최강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고 그의 영향력은 군을 넘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신분을 위장해야 했다. 이번에는 군인이 아닌 복수를 위한 또 다른 가면을 써야 했다. 진실을 찾는 자, 정의를 구현하는 자라는 거창한 명분은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갚고 아들에게 더 이상 불안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심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밤은 깊고 그녀의 복수심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한서진은 침묵 속에서 복구된 파일을 읽고 또 읽었다.
그 안에는 남편 이재혁 소령의 마지막 일지가 담겨 있었다. 단말마의 외침 같은 기록이었다. 그들이 날 노리고 있다. 내가 발견한 자료들이 너무 위험하다. 비자금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군 장성들의 이름. 진성그룹의 최강호 회장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를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한서진은 눈을 감았다. 생생한 과거의 악몽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그날 그녀는 무너졌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준서와 남겨졌다. 남편의 시신은 처참했고 군은 간단한 조사를 통해 야간 훈련 중 실족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죽음에는 어떤 미심쩍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강직한 군인이었고 그 어떤 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는 그저 힘없는 민간인이었다. 거대한 조직의 침묵과 압력 앞에 그녀의 몸부림은 무력했다. 어느 날 밤 잠든 아들을 안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나는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야 하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당시 몸담고 있던 잘 나가던 연구직을 그만두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0대의 나이에 장교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권력의 정점. 군대는 그녀에게 복수의 도구이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공간이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어떤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다. 극한의 체력 훈련 고난도의 전술 훈련, 그리고 지독하리만큼 치열한 학구열. 그녀는 늘 최전선에 있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만 언젠가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그녀는 홀로 전술 교본을 읽고 전장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녀의 열정과 야망은 오직 복수라는 차가운 연료로 불타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시간을 쪼개고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하며 그녀는 고독한 길을 걸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와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녀의 재능만큼이나 사람들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강철 같은 갑옷 아래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의 뜨거운 심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마침내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중장이 되었다. 30대에 시작한 군 생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달렸고 누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 이제 그녀는 힘을 가졌다. 복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복수를 시작할 수 없었다. 증거가 부족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은 그녀의 확신일 뿐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인내했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들 준서의 부대에서 벌어진 우연한 사건을 통해 그녀의 오랜 염원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아들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갚을 시간이 드디어 왔구나. 한서진은 남편 이재혁 소령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진 속의 남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옆에 놓인 어린 아들 준서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군단장 한서진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남편의 복수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어머니 한서진의 전쟁을 시작하려 했다. 이 전쟁은 군복을 입은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법과 권력돈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악의 커넥션에 맞서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군대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다.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후 한서진은 지체 없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 김철민 전 육군 준장이었다. 그는 전역 후 진성그룹의 방산 관련 계열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며 부패의 늪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김철민은 윤성철 사단장과 최강호 회장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남편 이재혁 소령의 죽음을 사고로 종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진성그룹에 편입되어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군단장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 담긴 군과 재계의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치밀한 함정을 설계했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 신분으로 군 검찰과 국방부 감사관실에 김철민에 대한 허위 제보를 흘렸다. 진성그룹의 방산 납품 비리가 곧 터질 것이며 김철민 전 준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는 즉시 김철민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한서진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정말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부패의 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은밀하게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비자금 통로를 움직이려 했다.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 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그의 움직임은 한서진의 그림자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군단 사령부의 외딴 통신기지. 한서진은 소수의 신뢰하는 부하들과 함께 은밀한 작전실을 꾸렸다. 그녀는 군단장의 위험을 내려놓고 냉철한 프로그래머이자 심리학자처럼 행동했다. 김철민은 탐욕이 그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 발버둥칠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그를 올가매는 덫이 될 겁니다. 한서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김철민은 초조해하며 부정한 돈을 옮기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신뢰했던 최측근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주고받은 모든 은밀한 기록을 파기하려 했다. 그가 직접 파기하려 했던 기록물 중에는 남편 이재혁 소령의 죽음을 조작했던 공작에 대한 은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철민은 그 문서를 불태우려 했지만 한서진이 미리 설치해둔 미니 드론이 그 장면을 완벽하게 촬영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한서진은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했던 김철민의 비리, 정황과 함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은 폭발했다. 전 육군 준장이 연루된 대규모 방산 비리 의혹과 함께 은밀한 문서를 소각하는 그의 영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과 경찰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김철민은 순식간에 추락했다. 그의 부패한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한서진은 뉴스를 통해 그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희열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무심함만이 감돌았다. 한때 남편의 죽음을 조작하고 그 위에서 웃었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남은 건 너 하나뿐이야, 최강호. 그녀의 복수는 이제 작은 불씨가 아닌 거대한 화마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 전쟁은 오직 한 사람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김철민 전 준장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서진의 진짜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흔드는 진성그룹의 최강호 회장이었다. 그는 법과 권력을 초월한 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온 이 모든 비극의 진짜 흑막이었다. 김철민의 추락으로 인해 최강호는 크게 동요했다. 한서진이 흘린 미끼를 물고 자신의 충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감시망을 동원해 한서진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수를 간파하고 있었다. 한서진의 다음 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닌 완벽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최강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즉 명예, 권력, 그리고 돈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공격은 진성그룹의 주가를 향했다. 한서진은 복구된 외장하드에 담긴 최강호의 불법 주식 거래 및 공매도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그의 자금줄을 마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익명의 해커 그룹을 고용해 증권 거래 전산망에 소규모 교란을 일으켰다. 동시에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위성 전화로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진성그룹의 불법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자료는 지정된 곳에 놓겠다. 두 번째 공격은 명예를 향했다. 한서진은 남편 이재혁 소령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그가 사망했던 훈련소 인근에 위치한 작은 언론사에 보냈다. 그녀는 그들이 진실을 보도할 용기가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최강호의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없었던 대형 언론사들과 달리 작고 힘없는 언론사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보도했다. 진성그룹 회장 최강호 군 장교 살인교사 의혹, 군사고로 위장된 살인의 전말. 이것은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서진은 한 명의 기자에게만 자료를 건넨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매체에 비슷한 제보를 보내 진실의 불씨를 여러 곳에 퍼뜨렸다. 마침내 마지막 공격, 권력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서진은 그녀가 직접 확보한 최강호와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은밀한 통화 기록, 그리고 뇌물수수 증거를 담은 USB를 민영훈 대령에게 건넸다. 민 대령 이 자료들을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강호가 체포되는 즉시 모든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놈의 뒤를 봐주던 모든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한서진은 최강호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도록 유도했다. 그는 자신의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한서진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려든 상태였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최강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허망하게 중얼거렸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비리 의혹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때 그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홀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무심함만이 감돌았다. 이게 네가 한 짓이냐? 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재혁 소령의 얼굴이 있었다. 최강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죽었던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네오는 이재혁의 아내, 그가 경악하며 소리치자 한서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파괴했던 것은 한 남자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삶과 한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당신은 나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최강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있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진실을 가져다 주었지만 남편을 되돌려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토록 뜨겁게 불타오르던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영혼은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었고 이제 그 상처는 너무 깊어 치유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최강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법원과 검찰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몰려와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강호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군납 비리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군부의 깊은 부패와 정재계가 얽힌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를 만천에 드러냈다. 그의 몰락을 지켜본 국민들은 환호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서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 넣었지만 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통쾌함이나 해방감이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복수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의 원한을 갚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갉아먹었고 이제 복수심이라는 연료가 사라지자 그녀의 영혼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했다. 그녀는 군단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어머니 한서진의 삶을 잠시 멈춰 놓았었다. 하지만 이제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다시 어떻게 어머니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이제 됐나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복수 과정의 고독,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후의 허망함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아들 박준서였다. 그는 여전히 일병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준서의 물음에 한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들의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군단장이자 정의의 화신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던 이기적인 어머니였다. 준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저의 동료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아들의 말에 한서진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복수가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의 행동은 아들 준서에게 가장 큰 가르침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복수라는 불길이 꺼진 자리 아들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준서야, 이젠 엄마로 돌아가고 싶구나. 한서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았다. 준서는 묵묵히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이해가 오갔다. 며칠 후 한서진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군의 최고 위치에 올라 복수를 완수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계급장도 훈장도 모두 내려놓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한서진 중장이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 준서와 함께 군단 정문을 나섰다. 위병소 병사들이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석양이 물든 하늘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인 아들 박준서가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한서진은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어머니 한서진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군과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윤성철 소장을 비롯한 모든 부패한 세력은 군법과 민간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추악한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사직은 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들은 그녀의 선택을 존경했다. 며칠 뒤 한서진은 한때 자신을 길렀던 육군사관학교에 초청을 받았다. 명예 전역을 기념하고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군복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강단에 선 그녀의 위엄은 그 어떤 때보다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천 명의 젊은 사관생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영웅으로 전설로 여기고 있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인 한서진으로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극을 미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실을 이야기했다. 군복이 명예와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는 때로 추악한 욕망과 부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한때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고독한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철의 여인으로 불렸지만 그 강철 아래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이나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와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이자 동시에 이 땅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 보았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악마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조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곧 그들의 동조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이 나라 군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눈은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복수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차가운 밤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녀는 홀로 사관학교를 거닐었다. 젊은 사관생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존경을 표했지만 그녀는 미소 지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복수 과정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공허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과거의 사슬에 더욱 강하게 묶어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군복을 벗은 한서진의 일상은 고요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화려한 군단장 관사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익숙해진 평화로운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일과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를 움직이는 거대한 목표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깊은 우물이 메워지자 그 자리에는 그녀가 그동안 외면했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이재혁 소령의 아내 그리고 박준서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철의 여인도 아니었고 정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과 복수 과정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어느 주말 아들 박준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준서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오갔다. 준서는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복수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엄마는 네 아빠를 지키지 못했고 너에게도 늘 죄스러웠다.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준서는 어머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최민재 상병의 일기장이었다. 어머니, 이 수첩은 저와 어머니를 이어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죽은 전우들의 원한만이 담긴 게 아닙니다. 이 수첩에는 저와 어머니가 진실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얼마나 싸워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용기의 기록입니다. 그의 말에 한서진은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수첩이 그저 복수의 도구라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 안에서 그녀의 사랑과 희생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복수는 아빠를 위한 것이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은 이제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아빠를 마음속에 편히 놓아주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십시오. 준서의 진심 어린 말에 한서진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복수의 끝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닌 오랜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한서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진이 일으킨 거대한 파장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정화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녀가 사직한 후 국방부와 군 검찰은 대대적인 개혁과 숙군 작업을 진행했다. 한때 군부의 심장부를 좀먹던 부패의 뿌리는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골리앗 대대는 해체 후 새로운 지휘관 아래 재창설되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던 부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아들 박준서와 함께 조용히 부대를 찾아갔다. 위병소를 지나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병사들의 표정은 생기가 넘쳤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 대신 전우에 대한 신뢰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마주했던 지옥 같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 보셨죠? 어머니께서 이뤄낸 변화입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앳된 이등병이 아니었다. 어깨에 별 하나를 달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훌륭한 장교가 되어 있었다. 부대 연병장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최민재 상병을 비롯해 부당하게 희생되었던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서진과 준서는 말없이 추모비 앞에 서서 경건하게 묵념했다. 그때 한서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남편의 원한을 갚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군대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녀의 고통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준서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빠와 최민재 상병, 그리고 다른 모든 전우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은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